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자,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첫 번째 방송. 청색. 아, 이거 뒷배경 때문에 청색 입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래도 청룡의 해니까. 그러니까요. 예. 자, 좋습니다. 예. 일단 그 뉴스 시작하기 전에 이사카와현 지금 지진 있잖아요. 예. 가장 최신 그 로이터 기준으로 보면은 사망자가 48명 정도로 아이고, 늘었네요. 좀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좀 아직 집계가 완전히 되고 있진 않은데 좀 늘고 있어서 약간 좀 우려되긴 합니다. 좀 이기적인 마음이긴 한데 예. 진원지가 약간 우리나라 쪽으로 그게 또 나타났다 걱정이죠. 그래서 그게 일본도 걱정이지만 우리나라도 좀 걱정이 되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뉴스. 예. 첫 번째 뉴스 지금 일단 제목 때문에 네. 좀 댓글에도 약간 얘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금융투자세, 금투세가 금투세. 아마도 폐지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저도 그 거래소 출입할 때 증시 개장식 많이 갔었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금융위원장이 그 제일 호스트로 왔었는데 네. 이번에 대통령이 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를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본시장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은데 주식시장에 매우 저평가 있다. 임기 중에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 중에 뭐 해외 주식 250 한도 어떻게 할 것이냐 좀 마이클 23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그런 거 이렇게 올려주셔도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몰라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폐지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했던 거지 그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제도가 개선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에 대한 그 비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전에 금투세라는 거는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연간 5천만 원, 그 해외 주식과 채권 ELS 등은 연간 수익 250만 원을 넘기면 그 양도 차익에 한 20에서 25%를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죠. 당초에 2023년에 시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2025년으로 미뤄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대주주 양도세 10억 기준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가 지난해 연말에 그 10억 원을 50억 원으로 완화하는 시행령을 개정을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들이 그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반기는 뉴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좀 덜 낸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금투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보니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개장식에 와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 그냥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얘기를 한 건가라고 했을 때 그 세금을 담당하는 김병완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투세 폐지는 공약과 국정과제다. 대통령실과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다들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투자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네. 반대로 거래를 할 때 내는 세금에 대해서는 좀 완화를 해주기로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런 거죠. 거래세는 이제 너도 나도 거래할 때마다 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내지 말고 네. 좀 소득을 많이 돈 많이 번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겠다라는 취지였는데 그러니까 조세 형평성을 생각을 해보자면 사고 팔 때 세금 내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예. 사고 팔 때는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잃는 사람도 있으니까 사고 팔 때 내는 것보다는 예. 그러면 실제로 그 수익을 냈을 때 내자라는 취지라는 말씀이신 그런 거죠? 취지였습니다. 네. 근데 그러고서 조건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그 증권 거래세 관련해서는 0.18%에서 0.15%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낮추는 그런 방안이 추진이 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연계가 되어 있었어요. 금융투자세에 양도소득에다 세금을 붙이는 거하고 거래세를 0.15까지 낮추는 내용인데 이 0.15 같은 경우는 그 농특세라 그래가지고 네. 이게 별도의 세금이 또 붙어 있어요. 거래 세금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 그랬을 때 그럼 그거 정도는 좀 유지를 하자라고 좀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 사실 세금 안 내면 다 좋죠. 네. 아니 뭐 저희 또 시청자분들은 주식 거래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5천만 원 이상 못 버시는 분들은 원래 안 냈으니까 그냥 안 내는 거고 네.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신 분들은 또 세금 안 내니까 좋은 거고 네. 거래세는 그냥 거래세대로 낮으면 좋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건데 그럼 그 부족한 세수를 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또 있고 또 이번에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언급 중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다.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거다라고 언급이 있는데 사실 그 자본시장 규제 혁파 이걸 자본시장 규제로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우리나라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기업 지배 구조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요. 양도소득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그거는 그거고, 네네. 그거는 뭐 그때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이 그 기업 지배 구조와 관련한 부분들은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네. 이게 왜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냐면은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 대주주가 빼갑니다. 네. 그러니까 대주주가 빼갈 거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뭐 대표적으로 그 우리가 M&A 같은 거 할 때 왜 네. 대주주 주식은 비싸게 사고 프리미엄 받아갖고 막 2배씩 받고 팔고 우리 거는 그럼 우리 막 신나가지고 같이 샀다가 네. 고점에 물려갖고 그냥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사회가 어떤 의무를 다할 때 모든 주주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되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주주와 법인을 위해서만 의무를 다하면 된다. 네네. 이런 것들도 상법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그 상대방이 있잖아요. 네. 대주주 그렇죠. 그리고 재벌 네. 이런 상대방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잘 진행이 안 되고 여기서 그 거래세 같이 좀 뭐 이거 해소해주면 좋죠. 네. 그런데 다수고. 예, 네. 그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관련한 본질적인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투세 이야기 오늘 신년 인사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좀 잘 풀어주셨고요.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그 지금 새해 벽두부터 이제 명품들의 가격이 또 되고 있습니다. 뭐 인상될 게 아니라요. 이미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에르메스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그런 곳인데 명품 브랜드 제품 가격 인상이 돌입이 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 이번 가격 인상으로 화면에서 왼쪽에 보이는 게 로얄 로퍼라고 하는 그 에르메스의 신발인데요. 저런 건 얼마씩이에요? 이게 152만 원에서 174만 원으로 가격이 올랐고요. 아, 한 짝에 85만 원. 네. 한 짝 잃어버리면 네. 이제.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어디 고깃집 갔다가 신발 바꿔 신어갖고 한 짝 바뀌면 야, 그거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게 샌들 오란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모든 건 아니고 이 가운데 도마뱀 가죽을 사용한 제품이 있다고 해요. 이 제품 가격이 245만 원이었는데 352만 원으로 100만 원 넘게 352만 원이요? 네. 와, 가죽은 왼쪽 게 더 썼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단박에 또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에르메스는 이제 1월 1일부로 신발 제품 가격을 인상했고요. 지난해 1월에 의류, 가방, 신발 가격을 5에서 10% 인상한 데 이어서 1년 만에 또다시 가격 인상을 하게 된 겁니다. 뭐 에르메스가 올리면 다른 명품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샤넬은 이번 달 중에 주얼리, 시계 등의 가격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롤렉스도 일부 제품 가격을 8% 안팎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티파니, 프라다, 디올 이런 다른 명품들도 이달 중에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의아한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럽연합에서 이 지난 12월 8일에 에코 디자인 규제라는 데 합의를 했거든요. 에코 디자인. 네, 에코 디자인 규제라는 게 뭐냐면 이 명품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들도 그렇고 좀 불만이 있었던 게 뭐냐면 만약에 제품을 만들었는데 다 팔지 못한다. 그러면 그 남은 재고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소각을 시켜 버렸었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그리고 이제 희소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긴 한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유럽 연합에서는 이걸 어떤 행실로 봤냐면 탄소 배출을 너무 과하게 발생시키는 행위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고가 남는다고 해서 무조건 재고를 불태우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간 게 바로 에코 디자인 규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재고가 많이 남겠죠. 재고가 남으면 함부로 이렇게 가격을 막 올리는 일도 좀 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겠고요. 다만 이 규제가 정작 시행되는 거는 이제 대기업의 경우에는 2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은 그로부터 한 6개월 정도의 더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 규제가 좀 시행이 된다면 적어도 오픈런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오픈런은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소각 얘기하셨는데 네. 저는 주식을 좀 소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소각이요? 예, 그 자사주는 분명히 주주들의 것인데 네.
보통 대주주와 경영진의 필요에 의해서 자사주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리고 이거 소각시킨다고 탄소 배출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주식 소각은 탄소 배출량에 문제도 없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소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태양건설 관련한 뉴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복잡한데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한 분위기를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좀 뉴스를 준비를 했고요. 내일 아침 라이브 시간에 좀 한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그 태양건설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워크아웃이라는 제도가 뭔지에 대한 좀 상세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만 좀 전해드리면 그 태양건설이 상거래 채권을 안 갚아서 협력사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네. 이야기예요. 근데 태양건설이 그 워크아웃이라는 제도가 좀 특이한 제도인데 네. 이게 어떤 제도냐면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죠. 근데 뭐 누구 빚은 갚아도 되고 누구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 요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돈을 다 갚아야 되는 건데 이게 그 워크아웃이라는 제도는 은행 빚은 안 갚아도 되고 네. 그 일반 협력업체들한테 어음받은 건 갚아야 된다 요런 제도예요. 아 그래요? 이게 왜 이런 제도가 있냐면 이게 협력업체들 빚을 안 갚게 되면 그러니까 좀 여기 협력업체들은 좀 사회적 약자적인 네. 이미지가 있고 어떤 기업 거래를 위해서 좀 상거래 채권이 필요한데 사실 은행은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아. 담보 처분하자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피해를 별로 안 보게 되는데 어쨌든 협력업체 빚은 좀 갚게 그러니까 협력업체가 연쇄부도를 막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워크아웃이라 이번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때 상거래 채권은 갚아라. 네. 어떻게든 니네 돈으로 상거래 채권을 갚아라. 라고 약속을 하고 워크아웃 신청을 받은 거예요. 네. 근데 그 태양건설이 왜 워크아웃 신청할 때는 다 갚을게요라고 얘기를 해놓고 네. 왜 요걸 안 갚았냐? 안 갚았습니까? 예, 안 갚았는데 1,400억 중에 한 400억 정도를 안 갚았는데 이 안 갚은 이유가 뭐냐면 내용 조금 복잡합니다. 네. 그 협력업체가 어음이 있잖아요. 네. 그럼 어음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담보로 맡긴 다음에 네. 대출을 받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음은 한참 있어야 돈이 그렇죠. 나오니까 네. 이걸 자금을 융통하려고 은행에다 맡겼는데 그랬더니 태양건설이 그거는 뭐 은행 채권 아닙니까? 아 이건 상거래 채권 아니다. 예, 예. 네. 근데 사실 그 어음 담보로 맡긴 그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그 돈을 필요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갚아야 되는 돈이 네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양건설이 어음을 갚으면 그 돈으로 갚으면 되는데 네. 그게 아니면 자기가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나서 그 업체가 태양건설 가서 받아와야 되는 아. 그런 일이니까 태양건설은 이거는 은행 대출이니까 금융회사 대출이니까 이거는 안 갚았다라는 네. 입장이에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이렇게 말이 아예 안 되진 않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 좀 금융당국에다 좀 전화를 해봤어요. 이거 좀 네. 어떻게 봐야 되냐고. 그랬더니 좀 이 취지 자체가 네. 좀 상거래 채권을 보호해서 협력업체들 자금 융통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그 어음 담보로 대출 받은 게 그게 사실 태형에서 받아야 될 돈이지 그쵸. 은행에서 받아야 될 돈은 아니지 않냐. 네. 그래가지고 좀 이런 것들은 좀 알아서 좀 잘 갚지 그렇지 이게 웬 일이냐라고 네.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은 이게 그 채권단이나 금융당국에서 태형건설이 과연 그러니까 태형그룹이 네. 뭐 TY홀딩스죠. 태형그룹이 태형건설을 살릴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상거래 채권 다 갚기로 했으면 갚지. 네. 그걸 왜 또 안 갚으려 그래? 네. 근데 진짜 살릴 의지가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TY홀딩스 입장에서는 그 빚 엄청 많은 태형건설 있잖아요. 네. 진짜 마음 같아서는 이거 난 모르겠으니까 태형건설 그냥 알아서 처분하쇼. 나는 SBS 가지고 그냥 살랍니다. 네. 요럴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진짜 TY홀딩스에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들 매각해가지고 우리 대주주들이 끝까지 책임지면서 태형건설의 빚을 뭐 다 갚지 못하겠지만 최대한 갚을게요. 그럴 의지가 아니면 워크아웃을 안 해줘야죠. 그럴 거면은 그럼 채권단이 그럼 나중에라도 좀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워크아웃을 좀 우리가 해서 네. 손해를 보더라도 좀 빚을 늦게 갚더라도 이걸 받아줄게요라고 하게 되는 건데 영 이게 진짜 뭘 팔 생각이 있는 건가? 그럼 생각해 보면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건 SBS가 있고 네. TY홀딩스 지분이 또 있잖아요. 네. 근데 요런 얘기들은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태형 인더스트리 라든지 그 뭐 골프장 블루원, 폐기물 에코피트도 있는데 요것도 판돈 중에 네.
TY홀딩스가 있는 돈 정도는 내는데 네. 거기 대주주 지분이 또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돈은 또 안 그건 안 내려고 그런 거 건드려요?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내일 이제 채권단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태형 그룹 쪽에서 한 3-4천억 정도 되는 자구 계획을 낸다고 해요. 네. 근데 요게 그 이제 그 상거래 채권 문제도 되게 그 협력업체한테 중요한 문제고 네. 지금 채권단과 금융당국에서는 야 여기가 지금 혹시 태형건설 꼬리 자르게 하려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좀 알아서 좀 협력업체들 지원을 하지.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나? 네. 라는 일들이 좀 있어서 이게 그 적당히 자구안 내놓으면서 뭐 이 정도는 그냥 가지고 먹고 떨어지시고 네. 이게 뭐 안 되면은 뭐 채권단에서 해서 어쩔 수 없이 법정 관리를 갈 수밖에 없네요. 네. 그러면서 꼬리 자르기 할 것이라는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아. 관련 뉴스를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 이제 채권단 회의를 하는데 채권단 회의. 거기에서 이제 TI홀딩스에서 와서 태형건설에서 와서 네. 우리가 이런 정도의 노력을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런 정도 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라는 네. 것들도 좀 물어봤었는데 네. 그거는 뭐 채권단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400여 곳되는 채권단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 일종의 숙제이기 때문에 네. 그 과제가 얼마만큼의 자구안을 갖고 올지는 결국은 태형건설이 풀어야 될 숙제다라고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채권단 회의 한번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나니까 우리도 이들이 진짜 좀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건지 아니면 좀 오만한 건지 좀 볼 수 있겠네요. 예. 자, 좋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소주 가격입니다. 자, 대형마트에서 이제 소주 가격이 인하가 됐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소주 가격이 인하되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건 그럼 식당에서도 설마 내려주나? 뭐 이 내용일 것 같아요. 일단 어느 정도 내렸는지 보면요.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소주 가격은 최대 10% 정도 내려갔습니다. 이마트가 지금 참이슬 후레쉬 오리지널 가격을 한 10% 낮췄고요. 그리고 같은 용량의 처음처럼은 1,380원에서 1,320원 또 세로는 1290원에서 1260원 이 정도로 한 4에서 5% 정도씩 내렸습니다. 롯데마트도 내렸습니다. 한 9.5%. 이게 참이슬 후레쉬랑 오리지널을 9.5% 내렸고 진로이즈백도 한 9% 정도 내렸고요. 그리고 홈플러스도 마찬가지로 한 9.4% 정도 내렸고요. 이게 이렇게 된 게 이제 정부가 전날부터 출고분에서 소주 세금을 10% 가량 낮췄기 때문이고요. 소주 제조사들은 가격 조기 안정을 위해서 미리 인하된 가격에 공급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하이트진로는 뭐 22일, 그러니까 지난달 22일부터 출고 가격 10.6% 내렸고 롯데 칠성 음료도 처음처럼과 세로의 출고 가격을 27일부터 4.5%와 2.7% 인하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고요. 편의점 점포들도 소주 판매 가격을 200원에서 300원씩 인하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이제 식당에서 과연 인하해 줄 것인가인데 사실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식당이라든지 이런 소매 업체들에서는 이제 소주는 소주 팔아서 돈 벌고 밥은 밥 팔아서 돈 벌고 뭐 안주는 안주 팔아 돈 벌고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이 이제 섞어서 판매하면서 어디에선가 이제 그 가격 인상분을 좀 만회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소매업체들은 음식 값을 올리는 대신에 주류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물가 인상에 대응을 해왔죠. 뭐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원부자재 가격 인상, 임대료 상승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주류 가격 인상을 통해서 좀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대형마트에서 소주 가격이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소매점들이 이미 올린 소주 가격을 낮추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표정이 안 좋다는 댓글이 올라오는데 좀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이게 아니, 집에서 먹어야죠. 뭐 이렇게 네, 되면 집에서 네. 뭐 집에서 먹는 것도 좋아합니다. 네. 예, 뭐 시간이 오늘 앞뒤의 뉴스가 좀 길었네요. 그 MRI, 그러니까 CT나 MRI 찍으면 네. 그 CD 구워주는 거 아시죠? 예. 그거 지금 가격 얼마인지 한번 제가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네. 그 CD를 구면은 2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만 원을 받고 네. DVD를 찍게 되면 2만 원을 받는데 네. 이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 집에 심지어 CD 플레이어 있는 없어요.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럼 이거 좀 병원들끼리 데이터로 전송하면 안 되나? 네. 그러니까 이거 찍고 다른 병원 가면은
또 찍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좀 데이터로 전송하면 안 되나? 라는 요런 것들에 대한 그 제도가 개선이 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이 올해 지금 입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입법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건데 이제 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앞으로 병원 옮길 때마다 이제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좀 안 해도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저런 거예요. 마이데이터처럼. 네. 의료 기록은 내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데이터를 이쪽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저 iOS 14님이 USB로 주면 되지라고 하시는데 USB로 안 됩니다. 안 됩니까? USB로 안 주더라고요, 그것도. 아. 약간 관행적으로 좀 안 주게 되는 건데. 관행으로요? 예, 그거를 좀 이렇게 알아서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 내가 주라 그러면 좀 보내주면 좋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을 개선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 여기서 또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의 시민단체는 디지털 헬스케어법은 한마디로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이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업자들만 돈을 벌 거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의료 데이터를 내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곳에다 보내서 좀 내가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면 그 사실 헷갈리잖아요. 내가 이쪽 병원에서 일주일 전에 아팠어요. 어디 아팠어요? 그러면 일주일 전에 어디 아팠었더라? 이거 헷갈리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내주고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불편해서. 아니 저는 지금 헷갈리는 게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제가 A에서 B 병원으로 옮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예. 그리고 이제 A에서 B 병원으로 옮겨간 나의 데이터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거는 아예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 민영 디지털 헬스케어법에 뭐가 있냐면 또 그 데이터를 그 익명 처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죠. 그러니까 익명 처리를 해서 하는 데이터. 요거를 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좀 보건의료 산업 쪽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은 뭐 숫자가 보건의료 쪽은 돈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데 네. 생산 유발 효과가 한 14조 원, 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8조 5천억 정도 날 거다라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법이 좀 꽤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됐었는데 이게 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의료 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좀 개인의 프라이버시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또 저런 얘기도 있어요. 그 데이터 가지고 보험사들이 활용을 해가지고 좀 아픈 사람 보험값에 안 시켜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개인 의료 정보는 보험금 심사 지급 심사의 개별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거를 허용이 안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개인의 정보 주권은 개인한테 있기 때문에 내 정보를 어디로 보낼 건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뭐 이거는 뭐 내 자료를 익명으로 활용해도 되겠습니까에 동의할 거냐 말 거냐.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동의 안 하면 안 됨 이런 거.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국회 녹법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좀 불투명한 상황인데 좀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싶어가지고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네. 혹시 가능하시면은 댓글창에다가 뭐 적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도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해의 그 무역길이 다시 한번 좀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들이 홍해에서 다시 이제 번영의 수호자 작전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안정성을 높이는 작전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며칠 전부터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많은 그 해운 선사들이 다시 그러면 홍해 노선을 우리가 들어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있는 단계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겁니다. 맥락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향하는 선박은 무차별 공격할 거야 라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해운 선사들이 그럼 우리 이 길 못 지나가 라고 하면서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간다고 했었던 거고 그러다가 야 여기는 세계 무역의 정말 5분의 1가량을 담당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라고 해서 다국적군이 그러면 여기서 번영의 수호자 작전을 하자 라고 해서 좀 안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해운 선사들이 그럼 지난주부터 다시 들어갈게요 라고 했던 건데 여기에 지난주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란 해군이 어제 94함대 소속의 1550톤급 구축함을 이 해협을 통과해서 홍해에 진입한다고 밝힌 겁니다. 타스님 뉴스라고 이란 뉴스가 전했는데 와 이란이 직접 개입을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란이 지지하는 후티 반군이 위협하고 있는 곳이 홍해인데 이란 군까지 직접 들어온다고 하니까 약간 위기감이 다시 고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 세계 2위 선사인 머스크가 홍해 운항을 다시 중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그러니까 좋아졌다가 좀 완화되는 듯이 보였다가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라서 이 사태가 좀 장기화될 경우에는 원유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해운의 운송 그러니까 해운 운임이라든지 이런 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좀 심한데 네. 물류비까지 늘어나게 되면은 올해 좀 반등한다 그러는데 경제 좀 좋아진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 좀 일들이 받쳐줘야죠. 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뉴스는요. 네. 한때 시대적 논란이 됐었던 고래가 들어가지 않은 고래밥은 고래밥인가 고래밥이 아닌가 굉장히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네. 버터 없는 버터 맥주 논란이 결국은 법원에 가게 됐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이 비르 맥주를 기획하고 광고한 기획사와 회사 대표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한번 띄워봐 주시면은 비르가 프랑스어라 그러는데 여기에 버터라 그래요. 그러니까 버터 맥주라는 건데 버터 맥주라고 한글로 표기도 했죠. 이게 그 라거 맥주보다 발효 기간이 좀 짧아서 버터 향이 나는 게 좀 특징이래요. 그래가지고 제조 과정에서 근데 그 식약처에서는 이게 버터가 쓰이지 않았는데 네. 버터 맥주라고 홍보를 하는 것은 그 위반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서 경찰에 고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상품을 기획한 기획사도 걸렸고 제조사도 걸리고 판매사도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식약처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는 원재료를 사용해서 표시 광고한 점은 위반 사항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식품표시광고법은 원재료를 이름의 제품명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해당 원재료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원재료 대신 합성 착향료 등을 사용했다면 버터 맥주가 아니라 버터 향 맥주. 우리 딸기 우유가 아니라 딸기 향 맥주. 네. 이런 게 해야 되는 맥주가 아니죠. 우유, 딸기 우유. 이런 네. 건데 이때 좀 같은 논리라 그러면 고래 없는 고래밥, 돼지 없는 돼지밥, 이슬 없는 참이슬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지적도 나와 있는데 네. 이 웃지 못할 논란이 재판부까지 가게 됐다고 하니까 네. 조금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벌써 30분이 됐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하루를 꼭꼭 채워드릴 만한 뉴스들 저희가 열심히 할머니 뼈해장국. 아이 진짜 엄마 손파이는요. 자, 정말 불효자예요 진짜. 자, 3프로 뉴스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